그래서 일반 진료하면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보이는 분들한테 이제 진료 시간 때문에 상담을 오래 할 수 없을 때 이제 책을 권하는 게 계기가 돼서 그런 이야기들과 오래된 구도심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정을 나눈 이야기를 이제 에세이로 썼는데 운 좋게 이제 방송사나 아니면 이렇게 동네 책방들에서 주목을 해주셔서 오늘도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방에도 정신과가 있는데 생소하시죠? 네. 네. 저도 한의대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네. 막연히 이제 한의학이 그런 정신의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다른 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한의대로 다시 진학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먼저 한의대를 간 제 절친이 제가 한의대 가면은 논어맹자 이런 거 많이 보냐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나 믿고서 진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친구의 뻥이었어요. 저랑 같이 한의사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친구의 뻥 덕분에 이제 한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근데 총 8개 전문 과목이 있어요. 소아과, 기능과, 그다음에 사상의학과 이렇게 비롯해서 8개 전문 과목 중에 정신과가 있긴 한데 그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생소해서 그 당시만 해도 정신과만 하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정신과 진료만 하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그 준비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신과만으로 개원하는 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다 했었고 여행 갔다가 이제 경주의 매력에 빠져서 가족들과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경주로 이전을 하고 거기서 일반 진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개원하면서부터. 어떤 걸로 1등 했을 것 같아요? 읽어보셨구나. 제가 전국에서 제일 작은 한의원을 한 거예요. 그 개원하기 전에도 이제 다른 데서 근무하면서 거기 원장님하고 가장 작은 한의원은 얼마만한 크기까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구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9평이었거든요. 일반적인 한의원들은 한 30평 규모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경주에서 공교롭게 9평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한의사들만 모이는 쉼터가 있어요. 전체 한의사가 한 2만 명 정도인데 한 15,000명.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모이는 카페인데 거기서 제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데 제가 제일 작은지 아닌지는 거기에 이제 연재를 좀 했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부탁하진 않았지만 제가 가장 작은 한의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어떤 제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제일 작구나 라고 했어요.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자동차에 비유했을 때 어떤 차종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시내에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갓 나온 신차도 있고 오래된 차도 있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가 나에 해당할까? 내 몸에 해당할까? 못 정하신 분? 다 정하셨어요? 네. 못 정하셨어요? 한번 정해보세요.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내 몸을 자동차에 비유했을 때 지금 시내에서 다니는 차 중에 어떤 차에 해당할까?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폐차장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굴러는 가니까 우리 다 모인 거거든요. 네, 다 굴러다니는 자동차인데 어떤 차에 해당할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자
내 몸은 그 차인데 내가 이 차를 어떻게 몰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치하나요? 좀 전에 생각한 차종과 나의 운전 스타일이 일치하나요? 아무래도 몸을 굉장히 혹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큰 질환들을 갖고 계신데 이제 양방하고 저하고 병행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버스가 나올 때도 있고요. 아마 여러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덤프트럭인 분도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힘이 세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스포츠카도 있었어요. 최고급 스포츠카. 제가 보는 관점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경차고 그리고 이미 연식도 되게 오래됐는데 그걸 이렇게 몰고 계셔서 탈이 난 것 같지 않느냐. 엔진이 퍼지기 직전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공감을 잘 못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차를 지금 정비하는 입장이지만 이분들의 운전 습관을 고치는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치료하면서 우리의 운전 습관이라는 거는 내 몸을 다루는 습관이지만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살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 치료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운전 습관 고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몸 치료하는 것보다 내 마음가짐을 고치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이게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도 차가 거듭 고장 나는 것처럼 같은 문제에 봉착하거나 아니면 연식이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상담 치료가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상담이 1대1로 하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도 제 개인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초기에 만났던 분 중에 이미 제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인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까지 받는 분인데 침 치료하는 건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비보험 치료, 한약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게다가 제가 당시에는 일반 진료가 워낙 바빠서 10분 이야기할 틈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부라도 있고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다 겹쳐져 있는데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자해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팔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많아서 굉장히 고운 자태의 분이었는데 여름에도 긴팔을 못 벗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책을 한 권 드리면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안 되고 이 책을 한번 써보시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정말 열심히 그걸 쓰셨어요. 팔이 빠질 정도로 정말 하루에 몇 시간을 그걸 쓰셨는데 쓸 때는 모른대요. 너무 신나갖고 쓰고 나면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당시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자녀들도 제자리를 찾아서 학교 진학도 잘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몸도 많이 회복이 돼서 같은 책을 이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통째로 쓰셨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작정을 하고 한 권을 사파까지 다 따라서 머릿말부터 매진말까지 다 필사하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받은 혜택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한테 자기 노트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면 좋겠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노트를 주셨어요. 공책을 한 권도 아니고 2권 주셨어요. 한 권은 제가 보냈던 그 책하고 한 권은 그 이후에 이분이 보는 책. 거기서 마음에 드는 글귀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노트 2권을 받고 그
그 이후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책을 권하기 시작해요.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과정에서는 책을 필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환자들을 그 치료하는 걸 계속 옆에서 보는 거예요. 도제식으로 배우니까. 네. 그런 걸 다 녹화했다가 환자분들이 그 녹화한 것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그런 어쩌면 지금 아까 선생님이 낭송해 주신 것처럼 책을 낭송하는 상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차관에서 필사를 권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본격적으로 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학습지인 거예요. 그렇죠? 학습지인데 간혹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습지 혼자서 꾸준히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학원이 필요하고 또는 과외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과외를 끝까지 계속할 필요는 없거든요. 과외를 하건 학원을 다니건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학습지만 있어도 또는 좋은 책만 있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앞에 것들을 활용하고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가급적 필사를 많이 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처음에 그 필사하시는 분도 노트 검사를 했어요. 정말 바쁜 때였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이분이 필사를 해오면 그분이 정성을 워낙 다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마음을 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트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분들 할 때도 노트 검사를 하다가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제가 쫓겨서 그 다음에 머리를 쓴 게 카톡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매일 쓴 걸 사진 찍어서 카톡을 보내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원이 늘어나니까 저한테도 부하가 좀 걸리더라고요. 20명까지가 한계였어요. 그래서 20명이 또 20개의 다른 속도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야 되는 책,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대목들이 좀 많아져서 거기서 또 머리를 굴려서 단톡방으로 묶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거 하시겠느냐. 미리 읽어보셔라. 라고 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책을 그래도 한번 스스로 들춰본 분들과 함께 그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0분씩 묶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보다 부하가 훨씬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양방정신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 우울감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없애버리려고 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실직을 당하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뭔가 뜻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우울함이 느껴지면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거나 또는 슬픈 일이 당했을 때 슬퍼지거나 이러면 감정이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우리가 그 양방에서 하는 치료는 그 감정을 좀 둔화시키는 게 있어요. 일종의 진통제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팔이 아플 때도 만약에 그 팔의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면 잠잘 때는 진통제를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회복 속도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내 감정에 빠져 있어서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을 아예 못 찾고 있을 때는 그런 우울증 약이나 신경안정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통제를 몇 년씩 먹지는 않잖아요. 우울증 약도 몇 년씩이나 먹을 약은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잘못 오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 보는 관점은 이걸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던 이를테면 그 뉴턴의 사과 아시죠?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저게 왜 떨어지지? 그냥 거기 가만히 있거나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에서 시작해서 모든 질량 있는 물체들은 서로 당기는구나.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하고 서로의 무게에 비례해서 그게 만류인력의 법칙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연현상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걸로 법칙을 만들었을 때 그걸로 다른 것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면 우리가 그걸 유용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도 사고가 떨어지는 데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 로켓들을 쏘아 올리는 거, 이게 다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도 그런 관찰을 한 거예요. 해를 유심히 보고 계절을 유심히 보고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건 없구나. 다 짝을 이루고 있구나. 그게 음양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상반된 것들, 해만 있는 것 같았는데 달도 있고, 여름만 있는 것 같았는데 겨울도 있고, 여성만 있는 것 같았는데 남성도 있고, 이런 상대되는 것들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걸 관찰을 하고 그걸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음양의 원리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만 보이는데 반대되는 게 있나? 반드시 있을 거야. 딴 거 있었거든. 여기도 꼭 있을 거야. 그래서 찾다 보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이 아니고 심리 세계에도 적용을 했더니 그게 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한 가지 원리로 설명을 해요. 이게 너무 한 가지 원리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공통 원리였던 거죠. 물리학에서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통합 이론이거든요. 전자기장에서는 전자기 이론이 있고 그리고 물리학 세계에서는 또 물리 이론이 있고 미시 세계에서는 또 미시 세계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원칙으로 통합하고 싶어 해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동양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음양의 원리만큼은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는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음양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심리에 있어서는 달동네와 해동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동네에서 굳이 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갖는 곳은 해동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꼴등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1등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꼴등과 1등을 달동네, 해동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해동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달동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쪼개면 그 안에 또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막대자석 N극과 S극인데 그걸 딱 쪼개는 순간 여기에서 또 N극과 S극이 있고 여기에도 N극과 S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동네, 달동네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해동네에서도 딱 쪼개면 그 안에 해동네와 달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1등과 꼴등이 있는데 1등은 해동네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죠? 엄청난 피로감이 있어요. 계속 뛰고 있어야 되거든요. 달동네에는 그러니까 꼴등이라는 달동네에는 안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여기하고 딱 쪼개면 이 안에도 해동네 달동네가 또 있을 거야 라는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꼴등이 주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편안하게 놀았으니까 꼴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표현하는 게 태극이에요. 우리가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지 않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그리지 않고 빨간색, 파란색을 반씩 그리는데 또 가운데 물결 무늬를 하죠. 그게 의미하는 건 이게 서로 돌고 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고 돈다는 원리 또는 달동네에도 해동네, 달동네가 해동네에도 해동네, 달동네가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고에 굉장한 유연성을 줘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에 벼슬 하고 높은 관직에 있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재상의 자리에서 딱 실각을 하면 어떻게 하죠? 급속히 내려가요. 자기 고향으로.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해동내 마음껏 해봤는데 거기 이르면 달동네 가지 뭐 거기에도 해동내 달동네가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사고만을 고집할 때 이를테면 해동내만 있어야 돼, 달동네만 있어야 돼, 이럴 때는 한 걸음 내디기가 좀 어려워요. 현상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거를 진료할 때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드리면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이제 걸음을 잘 못 걷게 되셨어요. TV에서 그 제가 대구 경북 그 지역의 아침마당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뇌졸중은 작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재활 치료까지 다 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료 방법을 찾다가 방송에서 저를 보고 한의원을 모신 건데 원래 경주 분들은 아니고 이제 서울 쪽에 계시다가 그 남편분이 여기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부인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남편분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부인분의 그 이제 마음의 고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에 대해서 병 어떻게 치료할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친만이 동안 아내분만 따로 모셔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처음에 일하는 게 굉장히 즐거우셨대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니까 그 회사를 자기가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이제 다리가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 화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한테도 요즘에 화 많이 내거나 심리적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도 그걸 되게 완강히 부인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방송을 보고 저한테 오실 때는 방송에서는 이렇게 마음병 얘기만 했거든요. 그거에 이제 공명이 돼서 오셨을 텐데 막상 저를 마주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이제 침치료를 시작했는데 부인한테 남편도 성격도 또 바뀌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 멀리 있고 산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뇌졸중이 오셨는데 이분은 몸은 멀쩡해요. 운동 기능에는 아무 손상이 없는데 인지능력 장애가 생기셔서 결혼한 기억이 없어요. 60이 되신 분인데 그 사이에 기억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 기억 못하세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내일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부인이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주세요. 이를테면 두 분이 몽골에 말 타러 여행도 가고 활동적으로 사시던 분들이거든요.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고 그랬는데 60이 되면 오토바이를 각각 타고 전국 여행을 하자라는 약속을 했대요. 남편분이 저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오토바이 운전면을 따셨어요. 자동차 운전면허보다 오토바이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차를 팔고 큰 오토바이를 사셨어요. 그러더니 불과 그게 8월에 오토바이를 사셨는데 2달 사이에 그 떼지어서 오토바이 타는 거 그거 여러 번 따라갔다 오셨어요. 굉장한 속도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 속도로 여행을 못 따라가는데 이분이 마음 먹으셨던 거예요. 남편이 나란히 못 타고 가면 나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남편을 뒤에 태우고 여행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는 저희 한의원에 남편분이 태우고 오셨어요.
저희가 인증 잘 많이 찍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이 그 슬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책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책임이니까 내가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기간도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앞에 말씀드린 분이 특별히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은 아니에요. 되게 일반적인 우리의 보통 모습에 가까워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심리적으로. 근데 현상으로 보기에는 제가 뒤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더 어려운 입장인데 이분들은 되게 행복해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에서 올까 보면 저는 이걸 그 바둑 두는 거랑 비슷하다고 여겨요. 우리가 두 명이서 바둑을 둘 때 한 사람이 바둑을 딱 두고 그 다음 사람이 바둑을 또 두고 이렇게 하려면 그 바둑 둔 상황을 받아들여야 다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바둑을 딱 이렇게 뒀는데 내 예상과 달라요.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야 물러, 여기 말고 딴 데 두면 안 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물러준다고 하는데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물러달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돼, 내 생각이랑 다르단 말이야 라고 하면 그 다음 게임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나만 속상하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인생과 내가 바둑을 두는데 우리 바둑 둘 때 상대방은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두잖아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 인생도 내 예상과 다르게 바둑을 딱 뒀는데 내가 그거를 두고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라고 계속 하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게임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게임 진행을 하려면 내 생각과는 다른데 그래도 여기에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쵸? 우리가 방법이 없다, 여기에 둬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물러 못 둔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여기에 둬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음향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쁜 것만 있다라고 보이면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싫잖아요. 나쁜 거가 주로 보이지만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항상 반대되는 게 있어, 여기에도 뭔가 있겠지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기필코 찾아내려고 하거나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죠. 네. 그래서 그 후자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인생이 나한테 던진 바둑돌이 정말 결정타인 것 같았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게임이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쾌하게 게임을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먼저 말씀드린 분이 그 운동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운동장애가 되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한쪽으로 오거든요. 근데 팔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다리만 끌린대요. 다리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아예 못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리를 끌면서 걷기는 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남들 눈에 띄는 게 싫잖아요. 내가 지금 장애가 생겼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유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워보시라고 하고서 다리 들으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양쪽 다리를 이렇게 다 잘 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랫동안 안 써서 근육이 빠진 증상이었던 거예요. 팔은 계속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근육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장 밥을 먹어야 되고 일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잠깐 마비가 왔다 가도 계속 쓰면서 그 기능을 회복했는데 다리는 남들의 눈에 보이는 게 싫어서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이 빠져서 못 걸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잘 낫겠다. 지금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이건 근육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니까 앞으로 계속 걷기만 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근육이 많은 분들도 중환자실에 한 달 누워있으면 근육 다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근육을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근육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물질이 풍요한, 음식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10,000년 전에도 같은 몸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한 적게 쓰려고 했어요.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은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육은 없애고 지방을 쌓으려고 하는 게 몸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이러고 있을 때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걸으실 수 있어요 하니까 1시간쯤 걸으면 다리가 끌린다는 거예요. 근육량이 그만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40분만 걸읍시다. 40분을 걷는데 한 번으로 부족하니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 걷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2주마다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서 2주마다 오시기로 했는데 잘 될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마 며칠 뒤에 오실 텐데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괜찮았어요. 자기의 그 다리 근육이 빠진 걸 못 걷는 상태를 못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후자에 말씀드린 분은 어쩌면 더 다른 사람이 된 거거든요. 기억을 못 하세요. 어느 정도로 못 하냐면 옆방에서 두 분 대화하는 걸 제가 딴 방에서 침노타가 들으면 굉장히 재밌는 대화가 많아요. 당신 결혼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결혼했대요. 누구랑 했어요? 하니까 친구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랑 했다고 하니까 부인이 막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하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아닐 거야.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큰일 나.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저도 궁금해서 가서 여쭤봤어요. 누구랑 결혼하셨다고 그랬냐고. 설마 옛날 사귀던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을까봐 그랬는데 제가 부인분 성함도 아니까 이름 잘못 얘기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동생 이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깔깔대고 웃으면서 놀리기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예전과 달라졌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면으로 나갈까?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두 분이 굉장히 유연한 사고 방식을 제가 상담을 안 하더라도 그걸 갖고 계신 거예요. 종갓집 이제 종부와 종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어맹자 이런 책을 어려서부터 많이 학습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부인분이 남편분을 보면 좀 화가 났대요. 맨날 책만 끼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책을 제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상태를 더듬고 있는 것 같은 남편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착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해요. 얼마나 속으로 급하겠어요. 근데 겉보기엔 굉장히 온화하세요. 남한테 폭언도 안 하고 폭력도 안 해주고 키는 되게 커요. 책은 좋으신데 부인한테도 되게 온화하게 대하시는데 틈만 나면 전쟁인 것 같아서 도망가려고 하시니까 그 가족들이 잠을 못 자요. 아버지를 또 잃을까봐 남편을 잃을까봐. 그래서 자는 걸 보면 뒤에서 안에 분이 꼭 껴안고 주무세요. 그런데 수면제를 아무리 드셔도 이걸 이겨낼 정도로 밤을 꼬박 새시고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치료하면서 지금은 수면제를 안 드셔도 주무실 정도가 됐어요. 여전히 기억은 안 돌아오지만 이제 가족들이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끔 됐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급박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그 사고의 유연함을
갖고 계신 거고 부인분도 오랫동안 사시면서 자기가 그걸 많이 닮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워낙 감동적인 얘기라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마음껏 얘기하셔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전 북토크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분 인스타도 쓰시는데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용기를 많이 잃으셔서 못 쓰고 계시다가 제가 계속 용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받는 감동을 다른 분들도 느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표현을 해보시라.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 눈에 띄어서 저 같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알고 있는 출판사 사장님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꽤 잘 쓰셔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감동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제가 필사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한테 필요한 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분의 마음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계시는데 저랑 얘기하면은 울컥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걸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걸으라는 처방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책 처방 안 해주냐고. 책 처방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걷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이제 걷는데 용기를 북돋워 줄 만한 책을 권해드리겠다라고 책도 권해서 그것도 필사하고 그다음에 달력에다가 걸음 횟수 이렇게 적어오고 그러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책 목차를 희노애락으로 했어요. 감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로 힘들어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분노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감정들이니까 제목을 그렇게 잡고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에피소드와 그분한테 권할 만한 책들을 쉬운 책부터 약간 어려운 책까지 골고루 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일단 쉽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읽기에 난이도가 있으면 효과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림책이 감동을 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책도 있고 수필집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 책들도 있는데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라는,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보통은 안 좋은 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 좋아 보이는 나쁜 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봐. 좋은 면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음향적 사고, 해동내 달동네 사고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책들을 골라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정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네? 공감? 공감이요? 생각? 네, 정답이에요, 정답. 네, 생각이에요. 그쵸? 감정 말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게 생각이거든요. 우울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울감이 증폭이 돼요. 그쵸? 우울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울하다 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같은 상황이죠. 어떤 사람은 되게 화를 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분히 책을 보거나 그냥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막상 버스가 왔을 때 반응도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말없이 버스를 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사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평상시에 하고 있었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뭐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버스기사도 사람인데 생리상에 뭐 급한 일이 생기면 늦을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싶다가도 그냥 타죠. 수긍을 하고 탄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가 약속을 했으면 15분 배차라고 했더니 15분마다 와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버스기사한테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바는 막 불같이 화가 나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감정의 진통제를 잠깐 쓸 때도 있지만 그런 내 생각에 잘못된 게 없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스가 15분마다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스를 몰아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게 되듯이, 그렇죠? 내가 경험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지식이 달라지면 생각이 또 바뀌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목이 마를 수 있고 물 마시는 거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게 대학이라는 책의 8조목 가운데 4개예요. 가만 8조목 가운데 4개라면 다른 4개가 있는데 다른 4개는 뭘까요? 안심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북토크를 10번 넘게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1위예요, 1위. 그 앞에 4개는 들으면 하실 거예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신이에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요게 8개가 대학의 8조목이에요. 대학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사서상경이라고 할 때 그 사서 가운데 하나,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렇게 돼요. 근데 논어는 공자의 대화록이죠. 그리고 그 공자의 대화록의 서머리를 그 이후에 한 게 대학과 중용이에요. 맹자는 200년 뒤에 나타난 공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공자의 가르침들이었는데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들춰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해동네, 달동네 이것처럼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그 대학이 제목 그대로 정말 큰 틀을 얘기한 건데 저는 그 책을 거듭 읽어도 딱 2문장이, 그 중에서 2문장이 핵심 같아요. 그게 첫 번째가 8조목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이고 두 번째 문장이 무르본말, 사유종시, 지소선우, 즉근도의라는 문장인데 그 사물에는 다 순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순서대로 하면 도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도라고 하니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음양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었는데 지금 번역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어요. 도는 길을 뜻하잖아요. 길의 속성은 뭐냐?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숲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데 하나 풀이 깎여져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걸어가죠. 그리고 물이 찰랑찰랑한데 돌이 몇 개가 놓여 있으면 그 돌을 딛고 가잖아요. 왜 그러죠? 그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곳을 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를테면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 게 쉬워요? 이거 참는 게 쉽나요? 먹는 게 쉽죠. 졸리면 어떻게 하는 게 쉽나요? 나 안 잘 수 있어. 커피 8잔 이러면서 이게 쉽나요? 자는 게 쉽죠. 그래서 선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선어록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얘기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의 속성 쉽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는 게 쉽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쉬우신 거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뭔가 마려우면 어떻게 하죠? 어디 화장실 있나부터 찾죠. 그리고 거기를 간 다음에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고 바지를 입죠. 이 순서 말고 다른 순서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죠. 이대로 해야 쉬워요. 이대로 안 하면 되게 곤란해요. 애들이 그렇거든요. 애기는 마려우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저귀를 채우고 있다가 가르쳐 주죠. 싸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여기에서도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재밌는 게 제가, 치국, 평천하 이 뒤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꼭 해야 될 바는 수신까지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다 가르친 공자조차도 그 영향을 갖고 있었지만 치국 평천하의 기회는 평생 갖지 못하거든요. 200년 후에 나타난 맹자도 여러 인정을 받았지만 치국 평천하의 기회는 못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제가도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제가 치국 평천하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수신까지는 꼭 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수신부터 그렇죠? 앞에 4개는 생소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99%는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이 오면 화장실을 찾아가고 있지만 1% 약간 부족한 것 때문에 여기 한 켠이 약간 놔둘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 심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1%는 이런 순서를 잘못 알아서 내가 지금 제가까지만 책임인데 치국평천하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있거나 또는 제가 수신 이 문제도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거를 덤보고 있거나 이럴 때 생기는 답답함이나 우울감이나 분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하는 작업은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거든요.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그렇지 우리말로 또 번역하면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경물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버스가 왜 늦지? 이런 호기심. 그 다음에 운전을 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밀리는구나. 이 정도 하면 마렵구나. 치이지가 되죠. 이런 치이지가 쌓이면 그래서 경물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는 호기심. 왜? 왜? 그건 왜? 이런 거고 치지는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물, 치지, 성의는 마음밭이에요. 이런 기억들이 무수히 쌓인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밭, 기본 소양을 이뤄요.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밭의 모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신, 감정 상태가 달라지고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수신, 몸 상태가 달라져요. 이렇게 되거나 내가 걸을 수 있음에도 못 걸어, 안 걸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하고 하는 과정은 여러 텍스트를 바꿔가면서 합니다만 대부분 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살펴보실까요? 경물치지, 호기심과 새롭게 알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의, 마음밭 바꾸는 걸 목표로 해요. 제가 해드리는 거 거기까지만 하면 정신과 수신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드리면 그냥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하나 예로 들어드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을 했어요. 우리 MRI는 흔하게 찍잖아요. 그거는 사진이죠. 여기를 잘게 쪼개서. 근데 MRI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화를 볼 때 사람을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 뇌를 찍은 영상에 사람이 나오고 코끼리를 찍고 있으면 코끼리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는 누구를 신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뭐 했니? 하고 사진 찍고 있으면 거기 그날이 다 드러날 정도로. 재밌는 거는 소설책을 만약에 읽히면 거기에서 읽는 단어들에 해당하는 위치가 불이 들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점들을 찍다 보면 우리 뇌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저장된 위치들을 뇌에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물건 정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를테면 양말하고 겨울옷하고 같이 보관하나요? 아니죠. 겨울옷은 겨울끼리, 속옷은 속옷끼리 이렇게 따로 보관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뇌에서 단어를 저장할 때도 모아서 저장을 해요. 문, 창문, 자동문 이렇게 연관성 있는 단어들은 같이 모아놔요. 딸기, 사과, 배 이런 과일들도 모아서 저장을 해놔요. 이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라는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룹핑을 해놓은 것도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뇌를 찍어보면 뭐 단어 저장된 위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여성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저장된 위치가 다른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단어들, 사랑, 배려, 용서 이런 단어들이 저장된 위치를 바꿔주면 이게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MR을 찍지는 않았어도 계속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치지, 성의라고 해놓은 거죠. 그 성의가 뇌 단어지도, 마음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사고의 유연함을 기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성의,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전에는 그 사람이 정말 미웠대요. 주로 같이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랑 같이 하고 나면 되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제 재가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순서를 보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쉽다. 다른 순서는 없다. 내가 그 앞에는 수신이거든요. 수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재가가 다시 바로잡을 수는 없다. 라고 순서를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것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분의 수신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성의, 정심을 보고 그 다음에 성의를 보고 치질을 보고 경무를 보고 뿌리까지 들어가서 내가 과연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내 생각이 전부였나? 아닐 거야. 내가 아는 게 해동내라면 내가 모르는 게 달동내잖아요. 내가 분명히 모르는 게 있어 라는 합리적 의심부터 시작해서 경무, 치질, 성의, 정신, 그래서 제가까지 가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분을 못 믿어해요. 제가 보기 딱히 그럴 만한 거 없거든요. 이분이 그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과 의심이 굉장히 뿌리 깊은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남편분에 대해서 감사한 거 100가지를 써보시라고 과제를 냈어요. 그분은 저랑 학습제할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돼서 과외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그 과제를 내드릴 때 없을 텐데 10개도 못 채울 것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해보시라고 이미 저랑 몇 달 하셨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 지난주에 62개를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적다 보니까 내가 받고 있는 게 더 많더라. 경물 치지가 바뀐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갈등 관계에 있던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내가 이거를 어머니에 대해서도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숙제를 다시 내드렸어요. 이 62개 적은 거는 가서 남편 들여라. 그리고 새로 써오셔라. 분명히 더 적을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일주일이 또 지났으니까.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 새 숙제를 갖고 오실 거예요. 숙제 하나 더 내드렸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시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끝난 게 아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으면 끝난 게 아니다. 그것도 써봐라.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또 달라진 거다. 그분이 굉장히 괴로웠던 건 감정적인 문제였는데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풀어내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같은 과제를 제가 종종 내드리는 과제인데 한 분한테 내드렸을 때 이분이 이제 남편한테 고맙다 이렇게 몇 개 쓰시다가 나중에는 고맙다로 안 끝났어요.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드라마처럼 고맙다를 적으시다가 본인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과 바꿔서 생각하다 보니까 미안하다 끝없이다 하고 남편과의 갈등이나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됐죠.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 중에서 이건 재가를 넘어선 치국 사회활동이거든요. 제가 먼저 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걸 많이 해봤어요. 저 좋다는 건 많이 따라해요. 누가 108배 좋다고 해서 108배를 열심히 운동 삼아서 하는데 또 누가 감사한 거 많이 적으면 좋대요. 근데 시간이 그거 둘 다 하긴 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절할 건데 이제 제가 100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아니까 타이머 딱 해놓고 그거 하면서 감사한 거를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절하는 속도에 맞춰서 감사한 걸 계속 생각해내려고 하니까 엄청 급해요. 얼마나 다급했냐면 절은 해야겠고 감사한 건 떠올려야 되겠고 손가락을 사용했어요. 엄지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검지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으로 넘어가고 다리까지 하면 20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털부터 눈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감사한 줄은 몰랐어요. 급하니까 그냥 했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도 당연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다리 이제 걸음을 못 걷게 된 분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걷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이 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 물, 이 마이크, 이 장소 이런 것 하나하나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런 걸 거듭 느끼게 됐어요. 할 때마다 하니까. 그래서 늘 그런 거에만 느끼고 살면 또 병이 돼요. 조증. 너무 업되어 있는데 내가 잠깐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래서 제가 한의대에 간 계기는 저희 강박증 때문이었어요. 완벽에 대한 강박이 있었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 강박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가위를 수시로 눌리고 왜냐면 제가 그때 제 몸을 차에 비유하면 이미 고장이 많이 난 상태였는데 10대, 20대 과도하게 몰았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치료할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데 굳이 치료해보겠다고 제 문제를 스스로 치료하려고 먼 길을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달동네인 것 같지만 나름의 해동대가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알았던 증상들이 진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에서 피가 나고 콜라 마시거나 유산균 음료만 먹어도 그 이가 삭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되게 약해서 눈뜨고 귀신도 보이고 발꿈치에서 얼음 같은 느낌 경험해보신 적 있어요? 무릎에서 바람이 나온다. 어깨에 얼음장 된 것 같다. 뭐 그런 거를 이미 20대에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신경 많이 쓰면 머리털 막 빠지고. 근데 이 경험들 덕분에 제가 어르신들 얘기를 되게 잘 이해해요. 무릎에서 바람 나는 거 경험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강박증을 알았던 그런 경험들도 되게 진료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그때 그냥 치료받고 끝났다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을 텐데 제가 그 한의학의
이제 종사하면서 그 전보다 제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움들을 많이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들조차도 달동네 속에 해동네가 역시나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제 얘기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 원래 이렇게 망설이다가 끝나게 힘들어요. 좀 전에 그 걷는 것에 대해서 처방을 주셨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경기와 한의원을 다니는데 아파서 좀 다녔는데 거기서 준 처방이 걸어라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의사 모임에서 어떤 이런 어떤 처방이 공유가 돼서 거기도 약간 광주에도 이 마음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식의 처방을 하는데 이게 전국도 어떤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의보감을 배우는데 거기서 그런 걸 가르쳐요. 그리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추천한 책들 중에 외국 사람들이 쓴 책도 많아요. 일부러 그런 걸 고르는데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얘기를 한다.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환자분들하고 이제 필사할 때도 일부러 옛날 책, 요즘 책, 동양 책, 서양 책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다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다 같은 몸을 보고 있으니까.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그 밀가루가 주식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식사할 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그래서 밀가루를 한약 먹을 때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 이유가 같은 양이 들어가도 위산 분비량이 그 밀가루가 달라요. 밀가루가 위산 분비량이 훨씬 더 자극합니다. 고운 가루여서 단면적이 넓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위산이 많이 나오면 이걸 중화할 소화액이 십이지장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쓸개즙과 췌장액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먹은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췌장 크기가 서양 사람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달라요. 어려서부터 많이 접해서 우리보다는 큰데 지금 저희 연령대에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자체예요. 위산이 너무 많으니까 아래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약 먹을 때는 안 그래도 비싼 약인데 소화흡수 잘 되게 효과를 잘 보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췌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서양 식단을 접하면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은데 마른 상태에서 당뇨가 잘 와요. 췌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차이는 인종마다 또는 시기마다 있을 수 있지만 걷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있다는 건 걸으라는 뜻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올빼미형 인간, 아침형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빼미형 인간은 없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올빼미형 인간이라면 지금 불을 끄고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낮에만 보이고 밤에 안 보이잖아요. 밤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광등 불빛에 속아서 낮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인류 공통적으로 자야 돼요. 그래서 그 주야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는 장기와 밤에 활동하는 장기가 다르거든요. 밤에는 간과 콩팥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 두 장기가 하는 역할은 이제 혈액을 정화하는 곳이에요. 오래된 혈액을 그 적혈구를 없애고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게 간이 하는 역할이고, 콩팥은 필터 역할이죠. 근데 내가 밤에도 눈을 뜨고 있으면 간과 콩팥이 그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기능이 많이 약해져요. 주야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50 이후에 체력이 급감하는 이유 그런 데 있죠. 특히 간호사분들. 그런데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기 있으니까 그런 때도 이렇게 순환 교대 근무는 필요한데 있죠. 그래서 운동은 누구나 다 네. 내가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면 내가 걸어서 가고 싶다면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오늘 걸어서 다리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상이에요. 많이 걸었으면. 단 다음 날까지 그 피로가 누적되는 건 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10,000보를 걸었더니 다음날 알통이 배겨서 못 걸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10,000보를 걷더라도 나는 아직 그 상태가 아니니까 다음날 피로가 풀릴 정도로 5,000보든 7,000보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2시간을 연달아 걸으면 좋지만 아까 그분처럼 1시간을 걸으면 다리가 끌린다라고 하면 그걸 쪼개서 걷는 거예요. 40도씩 3번. 그런 팁이 필요해요. 잘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수면의 깊이가 수면의 질이라고 하잖아요. 수면의 질이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른지 아니면은 뭐 낮에 활동량이 부족해서 이게 하는지 선천적으로 그냥 구조적으로 한의학에서도 그냥 수면의 질이 좀 얕은 사람이 있는 건지. 네, 있어요. 우리 애를 키워봐도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얘는 되게 무던한데 얘는 되게 예민하고 그런 건 있는데 내가 불편할 정도로 못 잔다는 건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자동차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시동을 딱 껐는데 시동이 안 꺼지고 공회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잠을 깊이 못 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낮에 활동을 너무 많이 했다 라고 하면 그 관성 때문에 의식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깊이 못 드니까 꿈이 다 기억나고 작은 소리에도 깨고 또는 잠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면 문제를 겪는 경우에는 그 자고 싶은 시간을 우선 정해요. 너무 늦은 것도 안 좋아요. 오늘 자야 돼요. 12시는 안 넘겨요. 제가 권하는 건 10시에 자면 굉장히 좋은데 그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좋은 패턴이긴 해요. 9시, 10시에 자는 게. 농촌 가면 그때 다 주무시는 거예요. 요즘엔 거기도 불 들어와서 안 주무시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1시에 자겠다라고 하면 최소 2시간 전부터는 폰, 모니터, 컴퓨터 이런 거, TV 일체 보지 마시라고 해요. 그건 화면 전환이 빠르잖아요. 그 잔상이 오래 남아요. 내가 만약에 11시까지 그걸 보고 11시에 불을 껐다라고 하면 2시간 동안 그 잔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예민한 경우에는. 그래서 한 2시간 전부터는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책을 조용히 필사하시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무 책이나 필사해도 되는 줄 알고 추리소설을 필사하는 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누군가 죽어야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누가 죽었는데 잠이 오느냐 그럼 이상한 거다. 그래서 책을 바꿔드려요. 그런 용도로 책은 굉장히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내가 낮에 하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얘기해 주거든요. 게다가 예스러운 표현이라서 약간 잘 이해가 안 돼요. 책이 또 너무 흥미진진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낮에 하던 생각과 다른 책을 읽으시게끔 하죠. 내가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주마 같은 사람인데 계속 요것만 보는데 밤에도 자기 개발서를 보고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추리소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넓게 하는 내 생활 말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남자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또 잠 잘 주무세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중고등학생들이 수면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그 2시간 전부터 책 보지 말라. 이런 건 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거는 10분만 낼 수 있겠니? 자기 전에 10분만 이 책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재운 애들 되게 많습니다. 네, 10분만 해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 기숙사에서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운 좋게 그때 책은담을 봤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낮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책은담만 보면 뭔가 근심이 없어지고 잠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 효과를 잘 봐서 군대 갈 때도 들고 가요. 훈련소 들어갈 때는 성경이랑 불경 외에는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장교한테 설득을 해요. 이건 나한테 성경과 같은 책이다. 유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만 특별히 그 책의 도장을 받아서 훈련소에서도 그 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행운이었던 거죠. 그런 인연 때문에 나중에 제 한의대 다니는 친구한테 한의사가 되면 논어맹자 많이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거기도 한데, 실제로 제가 임상을 하면서 번뜩 느낀 건 그 용도로 책은담이 최고였던 거예요.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있어서인지 아이들한테 설득할 때 더 힘이 실리고 애들이 잘 따라했어요. 또 질문. 아까 그 분노가 많으신 분한테 처방을 하셨는데 네. 어떤 책 처방을 하셨나요? 분노 많은 분. 네, 여기 있는 책들 보니까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가장 그래도 강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만 본다면, 하나만 필사한다면 분노가 많은 분은 필사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책을 가장 필사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본다. 행복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요. 법률수. 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글자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건 큰 글씨 책이 있어갖고 그렇고, 그리고 그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읽다 보면 자기 얘기를 찾으세요. 제 책에도 하나 소개해놓은 게 있는데, 이분이 그 부인의 외도 때문에 엄청 분노가 있었는데 사실 그분은 젊었을 때 먼저 선수를 치셨거든요. 근데 그건 까맣게 잊고 그거 로맨스로 기억하시고 지금 이것만 물고 늘어지시다가 108배를 하시면서 행복을 읽고 그러면서 그게 많이 풀려서 가족 티셔츠를 맞추셨어요.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보는 눈이 좀 필요한데, 제가 그 화는 참는 게 좋아요? 아니면 화는 내는 게 좋아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떤 거 같으세요? 여기서 화는 참는 게 좋다. 화는 내는 게 좋다. 근데 둘다안 되잖아. 네? 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느끼는데 네. 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요? 아니, 근데 둘 다 나쁜 거. 상황 여러 가지. 네. 상황도 그러고. 네. 내기가. 그러니까 내버리는 게 내 감정 소화하고 해소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상황도 적절치 않고 이게 하면은 이게 그때 소화도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따로 또 소화하기도. 여기 모임 분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정답을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화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랑 또 더 싸우게 되니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화를 냈다간 다른 화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는 안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니죠.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이걸 증폭시키는, 화를 증폭시키는 생각. 억울함. 억울함 또 감정인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 사람 그대로 화를 나게 하면 그 사람 화가 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늘 나를 화를 나게 하지. 제 행동을 분석하는 거죠. 나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그런 것 같다. 대하고 나하고 그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분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사를 시켜야 되는데 영향을 안 받았는데 제가 나한테 얼마나 좀 미쳤다라고 해서 너무 미친 거 너무 미쳤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왜 미쳤니?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너는 정상이니? 이렇게 이야기 누가 봐도 미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마동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해야죠. 얘기해요. 마동석인데 이해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만 하자. 피해가야지. 미쳤구나. 그 겉으로는 선생님 하면서 속으로 미치셨네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 화가 증폭되는 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가 틀렸다. 네가 틀리고 내가 낫다.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울 때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이서 싸워요. 그렇죠. 내가 아닐 수도 있지. 내 생각이 아닌 지금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생각해 볼게. 라고 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렇죠. 옳다고 여기는 사람 둘이서만 싸움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알고 나면 나한테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는구나. 내가 옳다는 생각을. 근데 음양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마치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우리가 스케이트가 미숙할 때도 있지만 계속 하면 할수록 잘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끙끙대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몇 시간, 몇 분 만에 거기서 벗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랑 하고 계신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을 통째로 필사하셨다는 그분에 맘먹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시다. 저 문제를 지금 안고 사시다니 싶은 분인데 그분이 저랑 이렇게 필사하게 됐는데 몇 년 걸렸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거부하면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열심히 그분 몸만 치료해요. 팔 아프면 팔만 치료하고 어깨 아프면 어깨만 치료하고 머리 아프면 머리만 치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서 그분과 이제 같이 마음 공부를 시작했어요.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가는 직장마다 많이 싸우고 다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건 어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그걸 거듭 보다 보니까 이분만의 문제, 그 직장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직장을 5군데 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왜 없을까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능숙해지셔서 직장에 가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스스로 문제를 찾으세요. 제가 또 깜빡하고 또 거기에 참견을 했어요. 그 사람 제가 업무를 또 실행했었네요. 지나고 알았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생각이 나서 그때처럼 뭐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진 않았어요. 잠도 잘 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몇 년 사이에 몸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많이 겪잖아요. 그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보내는 신호는 뭘까요? 감정들이 다 신호등 같은 거거든요.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면 잘 이해하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래서 딱 정지선에 멈추면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굉장히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가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신호잖아요. 뭐 취향 따라 멈추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멈추면 큰일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 초록색 불만 좋아하고
빨간불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둘 다 필요한 건데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들이 노란불이나 빨간불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보내주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대응하면 정지선에서 멈추면 큰일은 안 생기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갈 때 큰일이 생기죠. 나를 지켜주는 교통경찰관이 수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울감이 우리한테 주는 신호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더 재밌게 살아 라는 권고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지금 힘든 거 잠깐 멈추고 좀 더 재밌게 살아. 다른 방법으로 라는 신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감해야 되는 일이 급해서 잠깐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그걸 넘길 수는 있지만 그걸 만약에 몇 년씩 드시면서 그 상황을 지속하게 된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오히려 우울 불감증이 올 수 있어요. 우울감을 못 느끼는 신호등이 아예 고장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우울하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내가 우울한 기분이 들 땐 어떻게 해요? 전화하잖아요 친구한테. 우울한데 한잔하자. 만날 수 있니? 뭐 이렇게 그렇게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신호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울감을 되게 적게시하고 그 감정을 없애려는데 돌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겨울을 없애고 밤을 없애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울은 어떻게 하나요? 네? 저울. 조울이요? 조울증? 그러니까 여러분 소화와 배변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내가 소화시켜야지 똥 싸야지 이렇게 의식을 하나요? 되게 자동적으로 되죠. 우리 몸은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전자동이에요. 오토매틱. 근데 그걸 수동 다루듯이 해요. 그래서 똥을 힘줘서 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되게 문제가 커요. 자동이 이렇게 망가져서 수동으로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자동으로 바꾸지? 이게 되게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조울증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제대로 인지 못하면 이게 너무 변화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르기 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지금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상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1대1 상담하는 분들도 그렇게 그냥 필사만으로 또는 그룹 강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왜 골이 깊으면 뭐라고 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항상 반대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되게 슬픈 상황에도 그거하고 관련 없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골이 더 깊은 거예요. 주변에서 그건 잘 눈치 못 챌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환자분인데 10대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한 친구를 그 친구가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에 또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택한 방법은 엄청 열심히 사세요. 틈만 나면 그 생각이 나니까 그 틈을 안 주려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제 30대인데 한 10년 정도 그렇게 끌고 오니까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지금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게다가 그 친구와 그 이전에 10년 동안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추억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 몸을 흡사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문제를 푸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 때,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화낼 때 화내지 못하고, 다른 뭔가를 계속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분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잠깐 갔다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쭉 하면 차가 못 버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자동차 여쭤봤는데 제 몸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여기냐면 처음에 출고한 차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중간에 침수가 됐어요. 전 침수차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침수차는 아무리 이렇게 수리 정비를 잘해도 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컨디션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환자분들 만나고 제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진료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하루에 3시간 반만 진료를 해요. 그 전에 제가 처음 개원할 때부터 부원장님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제가 격일로 일을 했거든요. 온일을 제가 다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격일로 했는데 그때는 하루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그 부하를 좀 줄여볼까 해서 부원장님들이랑 동시에 진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턴을 바꿔봤는데 결국에 최상의 저한테 진료 시간은 지금처럼 하루에 3시간 반씩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전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지금 더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제가 진료하는 영역이 제가가 아니고 치국, 사회활동의 일부인데 내 가족을 넘어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앞에 있는 순서를 어긋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과 수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그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담배 피면서 담배 좀 끊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방신경정신과를 할 때만 해도 진료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진료는 생각도 안 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나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구나 였어요. 나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다른 분들한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감독의 침수차라는 말 가슴에 확 와닿아. 침수차요. 네. 그 생각까지 아니 차가 차종이 뭐냐 했는데 차종이 뭐지라 그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왜 이렇게 저 질문을 하는데 그냥 차가 몇 cc냐고 물어보시지. 사실 정차는 800cc, 1000cc인데 내가 막 3000cc 내가 차가 뭐지 했는데 침수차시니까 저도 침수차. 네, 어렸을 때 침수차였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인식만 실제 내 몸 상태하고 일치하면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침수차도 무리 안 하고 하면 괜찮더라고요. 저희 지금 광주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책도 쓰고. 그래서 제가 근데 침수차를 가지고 스포츠카처럼 몰려고 할 때 탈이 나는 거죠. 제가 괴로워하시는 거지. 내 차가 뭔지만, 내 몸이 뭔지, 내 마음, 내 운전 습관이 뭔지만 정확히 인식해도 세상을 즐겁게 사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우울불감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감증을 가기까지가 우울의 그 정도가 깊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통증도 조금만 건드리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보통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정말 큰일 났을 때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알아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 전에 얘기해 이미 거기까지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중증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암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위암이 상당히 진행이 돼도 우리는 몰라요. 여기 상처 나면 어때요? 아프죠? 쓰라리죠? 그래서 여기를 안 쓰거나 뭘로 동여매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통증은 굉장히 좋은 신호등이에요.
여기 다쳤으니까 아껴줘라 라는 신호예요. 근데 간혹 이 신호를 안 보내는 질환이 있어요. 우리가 암을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기가 되어서야 극심한 통증을 잠깐 느끼고 가는 거지 진행되는 동안 모르거든요. 근데 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울하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오히려 굉장히 좋아요. 또는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큰 것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눈치채거든요. 쟤 이상하다. 근데 이게 되게 무던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몸이 정상적인 신호를 못 보내니까 이게 상당히 원래는 관절 질환이 생기면 빨리빨리 신호를 보내주는데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초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싸고 자는 것 잘하는지. 이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애가 안 먹어요. 애가 안 싸요. 애가 안 자요. 이건 큰일 났다. 얘 병나나 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인이 돼도 같은 몸이라서 그런 같은 기본이 중요한데 그거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특히 현대인들한테 지금 수명은 길어졌어요. 분명히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면 평균 수명이 39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를 이루는 까닭은 도시를 만드는 까닭은 우리가 생존하기에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넘었고 우리 영양 위생 상태도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에 소홀해져서 삶의 질, 만족도 이런 게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이름 모를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무슨 증후군 새롭게 많이 들리죠. 그런 증후군 또는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환 특징이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때는 우리가 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모를 때 증후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만성피로 증후군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 가장 기본적인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거를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음식을 적절히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쉬고 이런 것들을 점차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생기면 건강 따라오는 거죠. 내가 태생적으로 타고난 문제가 아닌 이상. 밤을 새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하시고 네, 막 처방을 하나씩 받아가시는 듯한 벌써 시간이 9시가 다 됐더라고요. 저도 사리고 보니 조용조용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빠져들어서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이야기를 좀 듣고 가야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설이시던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마무리 이야기 해주시면 네. 제가 목소리가 되게 작은 게 장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되게 쫑긋하게 들어요. 오늘 그 장점을 여러분들 덕분에 살려보지 않았나 싶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사진은 다 저 뒤에 있는 제 아내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딱 1년 전에 저희 살고 있는 천정대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주의 모습이 딱 이래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된 데는 제 아내의 도움이 엄청 컸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 진짜. 네, 맞아요. 제가 최고의 행운이라고 여기는 게 이제 제 스승을 만난 거, 제 아내를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는데 여태까지 제가 박수를 되게 많이 받은 게 아내가 계속 북토크를 따라다녔는데 제가 마음이 좀 미안했어요. 이렇게 책을 쓰고 북토크를 하게 된 데는 아내의 도움이 엄청 컸는데 이미 책을 만들 때 저 사진으로 이렇게 도와줬는데 박수를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오늘 박수는 제 아내를 위해서. 연습을 확실히 따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너무, 진짜 잔잔하게, 뭐, 이렇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잔잔한 만큼 굉장히 깊이 푹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사진 이렇게 찍고요. 그리고 사인 받으시고 싶은 분들, 인사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서점 쪽으로 가셔서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 하나만 할게요. 네. 제가 항상 이런 필사 얘기를 하면서 이걸 체험할 기회를 안 드리는 게 죄송해서 지금은 그 필사를 저희 환자분들 말고 이렇게 따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랑 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새로 마음 세탁소라는 책을 필사하는 걸 같이 해요. 그래서 아직 이제 기간이 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마음 세탁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을 같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책 마음 세탁소에 대한 그 소감하고 자기 얘기를 이제 적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달 말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11월 7일부터 7주간 이제 카톡으로 같이 필사를 할 거고 그 필사할 때 과제는 이 책을 통째로 다 필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쉬운 것만 부탁드려서 이게 49일치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루에 1일차만 읽고 그 중에서 한 문장만 필사해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소가 한 문장인데 많이 적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 더 늘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어서 저는 항상 한 문장 권해요. 혹시 28일이야. 내가 동원집도 가야 돼. 우리 나중에 며칠 가주시면 안 돼요? 네? 31일까지 신청하시잖아요.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네. 오늘 며칠이죠? 오늘 28일. 아 그렇구나. 시간이 간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광주에서 들으신 분들은 11월 5일